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성적표 받아오던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진짜 긴장되는 날이죠. 그렇죠. 성적표에 찍힌 점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그날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 그 점수를 본 부모님의 반응이었잖아요. 맞아. 평소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반대로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면 약간의 상승만으로도 막 집안에 파티가 열리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의 실적 발표, 즉 어닝 시즌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성적표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그야말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와, 롤러코스터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이 시기에는 종이에 적힌 매출액이나 순이익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요즘 이 주식이 핫하더라 하면서 종목 번호나 읊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닝 시즌을 성적표 나오는 날이라고 한다면 분석가들은 선생님의 채점 기준표를 몰래 훔쳐본 사람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채점 기준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아주 든든한 자료죠. 네, 유명 주식시장 분석 채널인 마켓비트. 마켓빗의 최근 영상 스크립트인 어닝 시즌 이후 매수해야 할 5가지 주식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텐데요.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수백 개의 기사와 차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필터를 끼고 이 정보들을 봐야 하는 겁니까? 그 실적 발표 직후에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을 볼 때요. 투자자가 반드시 던져야 할 단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요? 네, 바로 그 뉴스가 기존의 시장 전망을 확인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확인하느냐, 반박하느냐.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내 계좌가 파란불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 원칙이 왜 그렇게 강력한 기준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번 실적을 통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떨어진다. 네, 가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발작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아, 죽줍의 기회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전망 자체가 근본적으로 약화되거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막 흔들린다면 아무리 주가가 고점 대비 매력적으로 보여도 절대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중일 수 있으니까요. 아하, 결국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멘트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원래 이야기가 깨졌는지를 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아예 지하를 뚫고 내려갔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약간 턴어라운드 사례인데요. 바로 빅베어 AI, 빅베어 AI입니다. 아, 빅베어. 네, 이 회사 사실 작년 내내 성적표가 정말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주주들 속을 엄청 썩였던 걸로 아는데요. 작년 내내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았죠. 끝없는 자금 조달 때문에 주식 희석 문제가 불거졌고요. 대차대조표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만 찍어냈군요. 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쪼개서 연명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바닥을 쳤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내러티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턴어라운드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 미래의 확실한 수익을 담보하는 수주 잔고를 무려 15%나 증가시켰습니다. 오, 수주 잔고가 15% 늘었다는 건 결국 우리 앞으로 돈 벌 일 많다 이런 증명서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탈 말고도 아주 눈에 띄는 기술적 지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150주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다고요. 솔직히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0주면 거의 3년치 평균 아닙니까? 대략 그렇죠. 이거 완전 차트쟁이들의 별자리 운세 같은 거 아닌가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왜 굳이 3년 전 과거 데이터로 선을 그어놓은 걸 신경 써야 하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트에서는 그냥 임의로 그어놓을 그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마법의 선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150주선이 단순한 선긋기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알고리즘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이요? 월스트리트의 컴퓨터들이 그 선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장기 기간 투자자들과 퀀트 펀드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가장 중요하게 세팅해두는 저항선 중 하나가 바로 이 150주선이거든요.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모두 같은 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도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믿고 매매 버튼을 누르니까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빅베어 AI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든다면 기관들의 자동 매수세가 쫙 유입되면서 현재 4달러에서 5달러 선인 주가가 6달러 이상으로 순식간에 뛸 수 있습니다. 와, 한 방에 가네요. 네, 하지만 이 벽을 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다면 실먹 매물이 쏟아지며 다시 3달러라는 이전 최저점으로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굉장히 고위험의 투기성 포지션이긴 하지만 턴어라운드의 모멘텀과 기관의 수급이 만나는 아주 아슬아슬한 분기점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바닥이었던 회사가 살아나는 걸 봤다면 이번엔 기대감이 막 하늘을 찌르던 우등생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배터리 기술을 다루는 엠프리오스 테크놀로지, AMPX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루아침에 무려 25%나 폭락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락이었죠. 아니 근데 뜯어보면 수익도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연말까지 긍정적인 EBITDA, 즉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예측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 겁니까? 이 사례야말로 우리가 방금 앞서 이야기한 대원칙, 전망을 확인하느냐 반박하느냐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사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멀쩡하다는 거네요. 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국방 및 정부 분야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그에 맞춰 생산 능력도 착실하게 확대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600% 이상 상승했을 정도로 월스트리트의 엄청난 총화였습니다. 1년에 600%면 기대치가 성층권을 뚫고 있었겠네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성적표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바로 헤드라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캡, 그러니까 GAP 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기사가 딱 뜬 거죠. 오, 잠깐만요. 방금 연말까지 영업이익 흑자가 예측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 약간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회계의 마법 혹은 함정이 작용합니다. 에비타는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반면 GAP, 즉 일반 회계 원칙 수익에는 주식 보상 비용이나 설비 감가상각 같은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장부상의 비용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아, 현금 흐름이랑 장부상 기록이 다른 거군요. 맞아요. 엠프리우스는 생산 설비를 공격적으로 막 늘리고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현금성 비용이 엄청 크게 잡힌 겁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회계 기준상의 특정 수치가 월스트리트의 그 깐깐한 예상치에 살짝 못 미쳤을 뿐이죠. 아하, 장사에서 통장에 돈은 꽂히고 있는데 공장 지은 거 감가상각 처리하느라 장부상으로만 수익이 깎인 거네요. 아니 그런데 고작 그 회계상의 수치 하나 때문에 하루 만에 25%가 날아갔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차가운 기계적 작동 원리입니다. 주가가 1년에 600%나 오르다 보니 이미 수많은 분석가들이 제시한 목표가 최상단에 주가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떨어질 핑계만 찾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평가 주식 주변에는 틈만 나면 주가를 끌어내려 이익을 보려는 공매도 세력들이 늑대 떼처럼 포진해 있죠. 그들에게 엠프리우스의 수익하회라는 헤드라인은 그냥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물어뜯기 딱 좋았군요. 네, 그 기사를 신호탄 삼아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도 폭탄을 막 던졌고요. 거기에 겁을 먹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겹치면서 25%라는 기형적인 폭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전형적인 반사적 과잉 반응이군요. 매번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A- 하나 받아왔다고 부모님이 당장 집에서 내쫓은 꼴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원 측을 떠올려야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엠프리우스의 배터리 기술력에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정부 계약이 취소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이 25%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거대한 박앤셀, 즉 훌륭한 매수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확증해주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확고인 상황을 역이용하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턴어라운드 심리와 과잉 반응에 대처하는 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보죠. 네, 큰 그림을 봐야죠. 사실 지금 시장 전체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하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흔해 빠진 AI 칩 제조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숨은 부품과 동력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블룸에너지만큼 흥미로운 곳이 없죠. 여러분, 지금 AI 혁명의 속도를 결정짓는 진짜 병목 현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얼마나 빨리 최신 GPU를 막 찍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병목은 칩의 생산이 아니라 그 수만 개의 칩을 먹여 살릴 전력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우는 거대한 하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샘 알트먼도 엄청 투자하고 있고요. 네, SMR은 확실히 미래의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시간입니다. 아, 오래 걸리나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원자로를 상용화하고 규제를 통과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 옆에 딱 배치하기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당장 내일 돌려야 하는데 10년이요. 그렇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당장 내일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는데 말이죠. 지역 도시의 전력망이 연결하려고 해도 수년째 대기표만 뽑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와, 답답하겠네요. 바로 이 절망적인 공백 상태에서 블룸에너지의 가치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이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도시 전력망도 다 패스하고 당장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브룸의 파워셀은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불태우지 않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거대한 발전기입니다. 화학 반응이요? 네, 불을 피워 터빈을 막 돌리는 기존 발전소와 달리 연소 과정 자체가 없어서 효율이 극도로 높고 배출가스도 적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모듈 형태라는 겁니다. 모듈이라면 블록 조립하듯이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옆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브룸의 파워셀을 그냥 가져다 놓고 가스관만 연결하면 그날부터 즉시 수십 메가와트의 독립적인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전력망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다는 이 속도가 현재 시장에서는 금값보다 비싼 겁니다. 와, 숫자가 그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100%, 1년 동안 무려 1500%나 폭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오라클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중 절반을 블룸의 에너지로 커버하겠다는 대규모 계약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뉴스가 아주 컸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습니다. 오라클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오픈AI 아닙니까? 만약 블룸 에너지가 오라클이라는 단일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결국 오픈AI라는 특정 기업의 수요에만 운명을 맡기게 된다면 이거 너무 위태로운 베팅 아닌가요? AI 버블이 조금만 식어도 막 같이 무너질 텐데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그 걱정이 완전 기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라클은 수천 개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거대한 뼈대입니다. 아, 오픈AI는 그중 하나일 뿐이군요. 그렇죠. 오픈AI는 그들의 거대한 고객망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블룸에너지 자체의 사업 확장성입니다.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는 건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거든요.
또 어디가 전기가 부족하죠? 미국 전역의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거대한 주거단지, 24시간 풀가동되어야 하는 첨단 제조업 공장, 정전이 곧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대규모 병원들이 모두 자체적인 전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블룸에너지는 AI라는 가장 크고 화려한 파도를 탔을 뿐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산업 전반의 인프라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넓게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전력이 모자라서 난리인 건 AI뿐이 아니라는 거군요. 자, 그럼 밖에서 엄청난 전력을 끌어오는데 성공했다고 칠게요. 이제 그 전력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24시간 미친 듯이 연산하는 서버의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기업, 아스테라랩스입니다. 여기도 진짜 필수적인 기업이죠.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는 서버 내부에서 CPU와 GPU를 연결해주는 스위치, 타이머, 전력 제어 장치 등을 만들더군요. 말 그대로 거대한 AI 인프라의 너트와 볼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려한 GPU의 칩셋 이름이나 엄청난 연산 능력에만 열광하잖아요. 하지만 수만 개의 칩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트래픽을 착 정리하고 물리적인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이 미세한 부품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가겠죠. 네, 아무리 비싼 AI 칩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좀 소름 돋는 팩트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읽다가 눈을 의심한 대목인데요. AI 하드웨어는 일반 클라우드 서버의 하드웨어보다 2배나 빨리 타버린다, 번아웃 된다는 겁니다. 네, 수명이 아주 짧죠. 도대체 서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부품 수명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까? 물리 법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웹서버는 우리가 요청이 들어올 때만 작동하며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밤에는 좀 덜 쓰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GPU들은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내내 100%의 가동률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완전 용광로네요. 말 그대로 서버 내부가 거대한 용광로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고열과 지속적인 고압 전류는 칩과 보드를 연결하는 구리 배선과 마이크로 부품들의 전자이주 현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전자이주요? 이게 뭔가요? 열 때문에 금속 원자가 아예 이동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부품이 닳아 없어지고 손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십억짜리 최첨단 페라리를 샀다고 엄청나게 기뻐하잖아요. 네, 다들 열광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페라리는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트랙을 몇 바퀴만 돌아도 타이어가 막 다 녹아버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부서지는 겁니다. 차를 계속 달리게 하려면 쉴 새 없이 부품을 갈아 끼워야만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아스테라랩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입니다. 부품을 계속 사야 하니까요.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충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축하는 인프라는 한 번 딱 짓고 끝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2배 빠른 속도로 타버린다면 필연적으로 거대하고 영구적인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굴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와, 평생 고객이네요. 그렇죠. 아스테라랩스는 초기 구축 수요뿐만 아니라 이 끊임없는 소모품 교체 수요를 독점적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페라리를 한 번 파는 사람보다 그 페라리 전용 타이어를 평생 독점 공급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밖에서는 블룸에너지가 전력을 막 밀어 넣어주고 안에서는 아스테라랩스의 부품들이 타버릴 때마다 계속 교체되면서 돌아가는 이 거대한 AI 공장. 이 생태계의 궁극적인 진화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5번째 기업 AMD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의 궤적을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납니다. 진짜 드라마틱했죠.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주식은 $80 근처에서 바닥을 막히고 있었거든요. 당시 관세 문제랑 PC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월가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이니 절대 잡지 말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다들 피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400를 가볍게 돌파하며 1년 만에 300% 이상, 지난 한 달간만 무려 86%가 폭등했습니다. 죽어가던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아니 인류 기술 역사에 남을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AI라는 단어 하나로 막 뭉뚱그려 생각하지만요. 기술적으로 AI 시장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아, 2단계요? 네, 첫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를 뇌 속에 집어넣고 무식하게 공부를 시키는 학습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바로 이 학습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여기서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제왕으로 군림했죠. 아하, 그런데 이제 그 1막이 끝나고 2막이 열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년간의 공부를 마친 AI 모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실생활에 막 투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또 기업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수백만 명의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내놓는 단계, 바로 추론의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이 미묘한 변화가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건가요? 요구되는 능력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학습 단계가 외부와 쫙 단절된 채 거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원 연구실이라면요. 추론 단계는 그 대학원을 졸업한 천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글로벌 컨설팅 펌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비싼 슈퍼컴퓨터 한 대, 즉 엔비디아 칩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컨설팅 펌이 전 세계의 고객을 상대하려면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메모리 대역폭이 넓은 인프라가 수없이 많이 필요하죠. 아하, 고객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네, 수많은 데이터를 지연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이 메모리와 추론 영역에서 AMD의 아키텍처는 정말 놀라운 강점을 발휘합니다. 특히 곧 출시될 AMD의 MI450 칩은 이 추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무기거든요. 맞춤형 무기네요.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AI 생태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꽉 채워진 10개의 초거대 학습센터가 두뇌 역할을 딱 하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명령을 가볍고 빠르게 처리할 AMD 기반의 추론센터가 5개에서 10개씩 위성처럼 구축될 거라는 거죠. 10개의 학습센터당 10개의 추론센터라? 와,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관점의 문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통찰력에 기반한 신념입니다. 남들이 다 PC 시장 끝났다고 AMD 주식 망했다고 집어 던질 때 저 깊은 곳에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밑그림을 미리 읽어낸 사람들. 네, 그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80달러짜리 주식이 온갖 노이즈를 뚫고 400달러가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기술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 갤럭시가 안 팔리는 식의 피 튀기는 경쟁 말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메가 트렌드는 그런 편협한 구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독식하고 AMD가 죽어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같이 크는 시장인가요? 네, 두 기업은 각자의 차별화된 성능으로 학습과 추론이라는 거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AMD의 CEO인 리사 수가 시장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목표 시장 규모를 올렸다는 그거요? 네, AI 가속기를 포함한 전체 주소 지정 가능 시장의 규모를 기존 예상치에서 무려 2배나 껑충 뛴 1,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폭발하고 있다고 선언한 이 사건이 추론 시장의 개화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1,200억 달러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유망한 주식 5개의 이름을 외운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기업이 바닥을 칠 때 기관의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150주 지수이동 평균선의 심리부터 회계장부상의 착시가 만들어낸 공매도의 과잉 반응과 박앤세일 기회, 그리고 화려한 AI 칩 이면에서 물리적인 한계와 싸우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열에 타버리는 서버 부품의 교체 사이클, 마지막으로 학습에서 추론으로 진화하며 거대한 위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메가캡 기업의 청사진까지 철저하게 해부해봤습니다.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계적인 시장의 과민 반응 이면을 들여다보는 눈, 하드웨어의 필연적인 물리적 수명 주기를 계상하는 논리, 그리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어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의 흐름, 이 시각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수백 번의 어닝 시즌을 맞이하더라도 여러분은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잡아내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마다 부모님 눈치만 보던 약생에서 이제는 선생님의 채점 기준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쏟아진 수많은 정보들을 소화하시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금 우리는 10개의 거대한 학습용 AI 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추론용 AI 센터가 전 세계 곳곳에 쫙 깔려야 한다는 압도적인 전망을 확인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끝없이 폭발하는 24시간의 전력 수요와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끊임없이 지어대야 하는 이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결국에는 우리의 이 유한한 물리적 환경, 즉 지구의 한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공간과 전력의 한계요. 어쩌면 말이죠. 이 거대한 AI 혁명의 최종 승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똑똑한 칩을 설계하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 땅덩어리와 가장 거대한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해버린 이름 모를 거대 자본가가 아닐까요? 이 서늘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 여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